이름은 길에서 태어났다는 의미로 길태. 친자식이 아닌 양자이기에 학대를 당했다. 악인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 이를 우리는 변명 혹은 합리화라고 부릅니다. 20년간 청송, 안양, 안동, 진주교도소를 들락거리며 뒷바라지를 한 양부모. 없는 형편에 폐품을 팔아모은 20만원까지 영치금으로 넣어주며 유족과 세상에 사죄하던 양부모에게까지 그 모든 책임을 떠넘깁니다. 물탱크, 포장용 붉은색 비닐끈, 검은색 가방, 백색 타일, 시멘트. 법원에서 채택한 증거 품목만으로도 끔찍한 범행 행각을 유추할 수 있는 사건. 오늘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사건의 모든 전말, 그리고 우리가 잊고 살았던 내용까지 함께 전하고자 합니다. 악의 마음을 가진 자, 김길태 편입니다. 2010년 3월 10일 부산 사상경찰서. 엄청난 인파가 몰려 한 남자를 찢고 있습니다. 자신의 뒷머리를 내리치는 사람을 향해 노려보더니 혐의에 대해 모든 것을 부정하며 경찰서로 들어가는 남자. 바로 김길태입니다. 2010년 2월 24일 부산 사상구 덕포동의 한 다세대 주택. 저녁 7시 7분경 어머니 홍씨와 3분간 짧은 통화를 한 11세 이양. 저녁 9시경 집으로 귀가한 15세 이양의 오빠는 동생이 집에 없다는 걸 보고 어머니에게 연락을 합니다. 밖에 친구를 만나러 나갔나라고 생각하기엔 뭔가 이상했습니다. 눈이 나빠 안경 없이 물건도 구별을 잘 못하는 아이가 안경도 휴대폰도 그대로 두고 심지어 용돈을 보관하던 곳에 돈도 그대로 둔 채 잠옷 차림으로 사라진 것입니다. 밤 10시 50분경 경찰에 신고를 한 이후 동네 이곳저곳을 함께 수색했지만 흔적이 없었습니다. 25일 부산 사상경찰서는 납치 사건으로 전환 수사에 착수하지만 혹시 범인을 자극해 이양을 해치게 할 우려가 있는 만큼 비공개 수사를 진행합니다. 이곳은 재개발 지역으로 성범죄와 연관성이 높다 판단한 경찰은 인근 빈집들을 수색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수사가 진전이 없자 결국 실종 사흘 뒤인 27일 공개 수사로 전환하고 엠버 경고를 발령하지요. 동원 가능한 모든 인력과 장비를 덕포동 일대에 투입시켜 수색을 실시합니다. 실종 11일째인 3월 6일 밤 9시 20분 이양의 집에서 50m 떨어진 66세 권모 씨의 집에서 신고 전화가 접수됩니다. 우리 집 물탱크에 무언가 이상한 것이 있다. 확인 결과 백색 시멘트에 뒤덮여 돌과 타일에 눌린 주검이 발견됩니다. 옷이 모두 벗겨진 채 손발이 묶인 실종 어린이 이양이었습니다. 경찰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시신의 처참함 뿐만이 아니라 예측이 정확하게 빗나갔기 때문입니다. 이양이 무사하리라 생각했다. 범인의 수법은 거의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왜 경찰 성범죄 전담 수사팀은 이양이 무사하리라 예상을 했던 걸까요? 그 이유는 시신 발견 전 김길태를 유력 용의자로 지목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성범죄로 판단한 경찰은 동종범죄 전과자를 조회하던 중 특히 아동 성범죄 전과가 있는 김길태를 유력 용의 선상에 올리고 김길태의 집에도 방문을 했었습니다. 이후 이양 집 옆에 비어있는 집에서 라면 봉지에 묻은 김길태의 지문이 확보되고 이양의 집 안팎에서 김길태의 운동화 자국과 침입 흔적들이 확인된 것이었죠. 김길태의 전과는 납치, 감금, 성폭행. 그동안 살인 전과가 없었으니 이양도 무사할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사건은 완벽하게 달랐습니다. 과거 범죄와 다르게 집 안으로 침입을 해 납치를 했으며 피해자를 살해했고 심지어 시신 유기의 방법까지 매우 잔혹했다는 점입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세 가지에 분노했습니다. 하나,
범죄의 진화에 대한 가능성을 아예 무시했다는 점. 둘, 이미 집안으로 침입했다라는 범행 패턴의 변화도 알고 있었다는 점. 셋, 마지막 전과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아무런 조치 없이 김길태를 풀어놔버렸다는 점이죠. 그 전과 정말 기가 막힙니다. 김길태가 세상에 나온 이유. 1995년 12월 18일 18세의 나이로 소년보호 처분으로 시작된 김길태의 전과. 1996년 9월 10일엔 폭력, 상해, 재물손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풀려나게 됩니다. 아무런 교정교화가 되지 않은 김길태는 집행유예 기간 중인 1997년 7월 27일 길거리에서 9살 여자아이를 유인해 인근 옥상으로 끌고 가 돈을 빼앗고 성범죄를 저지르려 했지만 여자아이의 부모에게 발각돼 미수에 그칩니다. 이 혐의로 98년 1월 14일 강도 강간 미수죄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뒤 2001년 4월 15일 출소합니다. 교정이 된 채로 나온 게 맞는 건가요? 출소 한 달여 만인 2001년 5월 30일 새벽 4시 50분 부산 사상구 덕포시장 주택가에서 새벽 기도를 가던 32세 주부에게 흉기로 위협을 한 뒤 자신의 친구의 빈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김길태는 30분 후 자신의 부모와 함께 사는 집 옥탑방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흉기로 위협하며 손발을 묶고 테이프로 눈을 가린 뒤 성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릅니다. 심지어 잠시 외출할 땐 달아나지 못하도록 문 밖에서 걸어 잠그기까지 했죠. 그 기간 무려 9일이었습니다. 9일이 지난 시점 김길태가 술에 취하자 맨발로 가까스로 피해자는 탈출에 성공해 경찰에 신고합니다. 그런데요, 김길태는 경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가 유혹의 눈빛을 보낸 것이 계기가 되어 성관계를 갖고 합의로 한동안 함께 동거를 한 것이다. 충분히 도망갈 수 있는 순간도 많았는데 자신의 뜻에 따라 도망가지 않았고 합의금을 노리며 자신을 성폭행범으로 누명을 씌우고 있다라고 당당하게 말하며 현장 검증까지 하자는 뻔뻔함을 보입니다. 사실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죠. 피해자는 남편의 출근과 아이들의 등교를 준비해야 하는 정상적 생활하는 주부였는데 이 모든 과정을 누가 믿을 수 있을까요? 피해자는 심지어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재판에까지 직접 증인으로 출석하는 고통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성폭행범의 7에서 8년형보다 높은 중형인 12년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 재판부는 4년을 감형시켜버립니다. 해서 징역 8년형을 선고하죠. 그 이유 자세히 들어봐 주십시오. 피해자가 성폭행을 당한 것 외에 신체에 직접적인 상해를 입지 않았다. 정말 욕밖에 안 나오는 이상한 판결이었습니다. 성폭행을 당한 건 신체적, 정신적 상해가 아니라는 뜻일까요? 일각에선 도망치지 않았으니 합의된 관계다라는 김길태의 그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일부 인정했기에 저런 판결이 나왔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판사님께도 사실 묻고 싶습니다. 8년 후인 2009년 6월 26일 만기 출소한 김길태는 9개월 만에 여아를 납치해 살해했습니다. 이미 그전 전과도 있는데 감형이 타당했던 게 맞는 걸까요? 그리고 정말 결과론적으로 교정이 된 게 맞는 건가요? 그리고 마지막, 양심의 가책은 안 느끼시나요? 많이 분노하실 겁니다. 사실 지금 저조차도 감정을 추스르기 쉽지 않으니 말이죠. 그런데요, 이 사건, 이양살인 사건의 이전 판결입니다. 그렇게 악인을 세상에 아무렇지 않게 내놓았습니다.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김길태가 이양 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떠올랐던 이유는 지문 족적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앞서 이양 사건을 수사하며 경찰은 김길태의 집에 방문을 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한 달 전 납치, 성폭행 사건의 수배가 되어 있는 김길태에게 자수를 권유하기 위함이었죠. 이런 말이었습니다. 너 지금 자수하면 특수 강간 사건만 처벌받으면 되는데 자꾸 도망치면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전환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전한 것이었죠. 얼마 뒤 김길태는 부모님에게 이를 전해 듣고 양아버지의 전화로 경찰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을 살인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고 또 이내 도주해버립니다. 분명 명확한 증거가 있었음에도 아니라고 말하며 도주하던 김길태. 3월 3일 오전 이양의 집 인근을 수색하던 경찰은 김길태를 발견했지만 3m 높이의 담을 뛰어내려 도주해 결국 또 놓쳐버리게 됩니다. 김길태는 어디로 숨어버린 걸까요? 3일 후인 6일 시신으로 발견된 이양. 그로부터 이틀 뒤인 8일엔 국가수 DNA 분석 결과가 도착합니다. 이양의 몸에서 김길태의 DNA가 확인되며 범인으로 특정, 피의자 신분으로 빠르게 검거를 해야만 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김길태가 부산 사상구 지역을 벗어나 김해, 양산, 포항, 울산 등 타 지역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확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3월 9일 경찰청은 범죄심리행동 분석 요원 권일용 경위를 부산 수사본부로 투입시킵니다. 수감 생활을 11년이나 해 극단적 심리 불안감과 대인 기피 등 공황 증세를 보이고 있는 점, 휴대전화와 면허가 없고 인터넷을 쓰지 않는 자는 점을 들어 자신의 집이나 범행 현장에서 멀리 벗어나지 않은 채 은둔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지요. 경찰은 사건 현장 부근 사상구 덕포시장에서 음식물이 자주 없어진다는 신고에 집중합니다. 하루 뒤인 10일 오후 2시 45분 부산 사상구 삼락동에 있는 모 빌라 옥상 문을 여는 순간 김길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빌라와 빌라 사이를 뛰어넘고 좁은 틈으로 등과 발을 이용해 내려간 뒤 지상 주차장 방향으로 걸어 나오다 인근 형사들에 의해 검거됩니다. 이양 실종 15일, 공개 수배 12일, 시신 발견 5일 만에 검거한 것입니다. 검거 직후 이양을 아느냐는 질문에 모른다고 발뺌만 한 김길태. 그럼 너는 왜 도망갔느냐라는 질문에 1월 부산 사상구에서 저지른 성폭행 사건 때문에 도망 다닌 것이다라고 담담하게 말합니다. 장기간 잠을 제대로 못 자 목욕 및 수면을 취하게 하려고 했는데 김길태는 그럴 것 없다. 조사부터 받자 라고 하며 자신은 DNA가 뭔지도 모른다. 법대로 하라며 으름장을 놓고 진술을 거부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세상에 나온 아기는 또다시 연쇄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이양 사건이 있기 약 한 달 전인 2010년 1월 23일 새벽 4시 40분 부산 사상구 골목길에서 직장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21세 여성을 폭행하고 칼을 들고 있으니 조용히 해라, 소리 지르면 너는 죽는다, 시키는 대로 하라며 부근의 3층 건물 옥상으로 강제로 끌고 갑니다. 소름 돋는 점은 건물 옥상 문이 열려 있다는 걸 미리 확인한 상태, 즉 사전에 답사한 계획 범죄였다는 것이었죠. 자신이 늘 다니던 길과 시간을 미리 파악하고 범행 장소까지 물색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곳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김길태는 새벽 5시 피해자를 끌고 자신의 집 옥탑방으로 끌고 갑니다. 불과 100m 거리였기 때문이었죠. 이 범죄도 자신의 집 근처에서 저지른 범행이었습니다. 2001년 저지른 범행과 똑같은 과정이었죠. 피해자를 10시간 40분간 감금한 뒤 신고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풀어줍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의 추적을 받게 되자 옥탑방을 나와 도피를 시작합니다. 단순한 도피가 아니었습니다. 더 진화한 범죄의 형태였죠. 사상구 덕포동 인근 파란 대문집과 무속인이 살던 빈집, 피해자 이양의 집 옆 빈집에 들어가 살기 시작합니다. 분명 도피 중이었습니다. 몸을 숨겨야 했죠. 그런데 도피 약 한 달 후인 2월 24일 저녁 옆집에 사는 이양의 집 뒤편 다락방 창문을 통해 집을 침입한 뒤 이양을 폭행하고 납치해 바로 그 무속인의 집으로 이동합니다.
그곳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뒤 신고가 두려 코와 입을 막고 목을 눌러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죠. 이후 파란 대문집 건물 2층에 있는 빈 플라스틱 물탱크 안으로 시신을 넣고 시멘트를 부어 시신을 안매장한 것이었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출소 이후 반복하는 범죄 행각, 그리고 도피 중에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는 건 더욱 이해가 가지 않았죠. 계획성이 없다고 보기엔 너무나도 대범하고 무모하기까지 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요, 김길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집에 이양만 있다는 것을. 첫 번째, 평소 빈집을 드나들며 이양의 집의 생활 패턴을 읽었다는 것. 두 번째, 출입문의 소리. 이곳은 평범한 주택가로 현장 검증 당시 이양의 집 출입문을 열 때 큰 소리가 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는 김길태의 입장에서 누가 나가고 누가 집에 있는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집의 구조를 알고 있던 터라 다락방 창문으로 침입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범죄 패턴은 자신만의 장소를 찾아가는 것이었죠. 이전 범행에선 옥탑방이었다면 이후 자신이 거주하며 안정감을 느낀 그 빈집이었다는 겁니다. 기록과 범행 수법, 범죄 현장에 나타난 김길태의 성향을 분석해보면 1978년 1살의 나이로 입양된 김길태는 초등학생 당시 이를 알고 자신은 입양하기 때문에 학대를 당한다라는 생각을 하며 고1 때 자퇴를 하고 술집에서 일을 시작합니다. 세상을 냉혹하다 판단하고 사람들 간의 관계를 지나칠 정도로 착취적, 적대적으로 해석하며 자신이 부당하게 대우받는다는 피해의식이 뿌리 깊게 내재되어 있었죠. 실제 2001년 사건 당시에도 자신이 전과가 있기 때문에 도와줄 사람도 없고 수사기관 자체도 자신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고 있다며 탄원서를 무려 30장을 제출합니다. 자존감이 낮아 타인의 비난이나 지적의 상처를 잘 받지만 겉으로 보이는 모습에서는 굉장히 과장을 많이 하고 우월감을 나타내는 것이 특징이었죠. 일례로 사건 조사 당시에서도요, 구치소에서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탈출할 수 있다라는 말만 합니다. 이는 범행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지요.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강제적인 성적 욕구를 충족하려고 했던 점, 피해 여성들을 폭행하고 스스로 옷을 벗게 함으로 통제에 대한 쾌감을 느끼는 반사회적 인격장애의 면모가 나타납니다. 그 이후 검거되면 그 여성을 비하하는 태도를 보이고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며 성폭력 책임과 원인을 모두 피해당한 여성에게 전가하는 등 자신은 합리화, 정당화하려는 그런 이상한 모습을 나타냅니다. 아주 위험한 악인, 하지만 또 막지 못하고 결과론적인 이야기만 할 뿐입니다. 두 사건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김길태의 형량을 얼마나 주실 건가요? 과거부터 저지른 동종전과 출소 후에도 교정되지 않고 반복적인 범죄 행각, 그리고 아동 살인까지. 이뿐만이 아닙니다. 재판에서 또다시 변명으로 일관합니다. 옥탑방에서 피해를 입은 21세 피해자에 대한 김길태의 진술입니다. 사건 당일 술에 취해 헤매다 문득 정신이 들고 보니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지만 누군가의 얼굴을 때리고 있어 때리는 걸 멈추고 사과했는데 상대방이 휴대전화를 꺼내 신고하려고 해서 제지했다. 사건 당일 오후에 찾아와 폭행에 대한 합의금 500만 원을 요구했고 이후 김길태가 전화를 했더니 강간으로 고소했다 라고 진술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내용이죠. 이미 책, 모든 증거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리고 이양에 대해선 이런 말을 합니다. 대부분 기억이 나지 않는다. 도피 생활을 하던 중 하루는 술을 마시고 잠이 들었는데 깨어나 보니
자신이 도피해 있던 집 안방 바닥이었고 그곳 이불 위에 누가 발가벗겨진 채로 있어 자세히 보니 여자아이가 반듯하게 누워있었으며 처음에는 잠을 자는 줄 알고 느낌이 이상해 손도 대보고 여자아이 입에 귀도 대봤는데 반응이 전혀 없었다. 그때부터 미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밖으로 나갔다 다시 들어오기를 여러 번 반복하다가 시신의 발을 노끈으로 묶은 뒤 가방에 넣고 2층 벽 옆에 사체를 놓은 게 기억이 난다. 그리고 사체가 물탱크에 있는 걸 본 게 기억이 나고 정신을 차려보니 석회인지 시멘트인지를 막대기 같은 것으로 젓고 있었고 그것을 물탱크에 부었다. 사체를 보니 묻어줄 수도 없고 불쌍할 생각이 들어서 타일로 덮어놓았다. 이게 바로 김길태가 얘기한 진술입니다. 정말 뻔뻔합니다. 증거는 너무나도 명확했죠. 첫째, 납치의 증거. 이양이 실종된 직후 집 욕실과 다락방에서 동일한 오른쪽 족적흔이 발견됩니다. 이 흔적은 김길태가 머물렀던 파란 대문집 그리고 무속인 집에서도 각각 발견된 흔적과 일치했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양의 집 뒤편의 공간 바닥에서도 발견된 왼쪽 족적흔도 똑같이 김길태의 집에서 발견된 것과 동일했습니다. 그럼 중요한 건 그 신발이 정말 김길태 것이 맞는 것이었죠. 그 신발은 김길태의 누나가 2009년 안양교도소 출소 이후 사상시외 버스터미널에서 260 사이즈 69,000원을 주고 산 신발이었습니다. 그 택도 심지어 김길태의 옥탑방에서 발견되었죠. 즉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둘, 유전자였습니다. 유전자 분석 결과 빈 방에 벌어져 있던 라면 봉지, 던일 담배꽁초, 일회용 칫솔에서 모두 김길태의 유전자형이 검출됩니다. 이는 사건 발생 전 건물에 자주 드나들어 이미 그 구조를 다 알고 있고 누가 거주하는지도 미리 알 수 있었다라는 증거가 되죠. 셋, 강간 및 살인의 증거. 피해자 체내에서 검출된 정액 DNA는 김길태의 DNA와 일치했습니다. 또 시신과 함께 발견된 검은 봉지 속 휴지 뭉치에서도 전부 김길태의 DNA가 확인되었죠. 뿐만 아닙니다. 사체의 얼굴 곳곳엔 심한 출혈, 즉 폭행의 흔적이 명확했으며 성범죄를 강제적으로 했다라는 출혈까지도 검출됩니다. 그리고 차마 입으로 얘기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직장에서도 정액이 발견됩니다. 이는 변태적이고 가학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린했다라는 증거였습니다. 네 번째, 유기의 목격자. 사체 은닉 장소에 인접한 곳에 사는 박 씨는 2010년 2월 24일경 TV에서 태풍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날 8시부터 다음날 5시 사이 자신의 집 물탱크 뚜껑이 날아가지 않도록 그물망을 씌우기 위해 옥상으로 올라갔다가 누군가 플라스틱 물탱크에 하얀 걸 들이붓는 걸 보았다라고 진술합니다. 사람은 까맣게 보이고 옷에 모자를 덮어 쓰고 있었으며 체격이 호리호리한 편, 바로 김길태였습니다. 이 모든 증거, 김길태가 부인해봐야 의미가 없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2010년 6월 25일 극악무도한 범죄자 김길태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하지만 2010년 12월 15일 항소심 재판부는 김길태에게 또다시 감형시킵니다. 5가지 이유로 말이죠. 하나, 길에서 태어났다는 의미에서 지어졌다는 이름에서 느껴지듯 성장 과정에서 부친으로부터 당한 학대를 자신이 친자식이 아니어서 그러다 단정하며 형성되기 시작한 삐뚤어진 사회인식. 가난하게 살면서 가족과의 유대도 거의 단절되고 소외된 전과자로 살며 당한 사회적 냉대 등을 가족과 사회가 제대로 지원하고 보살피지 못하여 결국 김길태가 우리 사회에서 용납하기 어려운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가진 중범죄자가 되었는 바, 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은 전혀 도외시한 채 이를 온전히 김길태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리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 궁금합니다. 이는
불우한 환경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모욕이 아닌가요? 그리고 이 사건의 책임이 사회라면 이전 범죄에서도 교화시키지도 못한 채 감형까지 한 재판부는 죄가 없나요? 자유로운 건가요? 감형 이유 두 번째, 법률상 심신미약 상태는 아니라 하더라도 정상인과 같은 온전한 정신 상태였다고 쉽사리 단정하기가 어렵다. 정말 화가 납니다. 김길태는 1심 때부터도 술 때문에 기억이 안 난다, 정신적 장애가 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술 때문에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게 완벽한 범죄를 저지르고 시신 6위까지 체계적으로 했을까요? 정신적 장애의 주장도 2005년 안양교도소에서 환각이 보인다, 어떤 망상을 하게 된다, 정신적 문제가 있다는 증상을 호소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감정 결과 그런 증상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죠. 그런데 왜 이걸 재판부는 그럴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지도 정말 모르겠습니다. 감형 이후 세 번째,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살해하려고 한 것이라기보다 적극적으로 피해자가 반항하였거나 시키는 대로 하지 아니하자 우발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가장 어이없는 대목입니다.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처음으로 계획적으로 살해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 그럼 처음이 언젠가요?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질식사, 즉 목을 졸라 살해한 행동을 우발적이라고 본다는 점입니다. 목을 조르면 피해자가 사망하기 기다린 시간은 3분에서 5분 사이라고 합니다. 그 안에서 피해자가 사망할 걸 몰랐을까요? 이 정도의 시간이면 피해자가 받는 고통 또한 강합니다. 왜 이걸 죽이려는 계획이 없다라고만 바라보는 걸까요? 이미 그 3분에서 5분 사이 그 안의 생각은 계획이 아닌 건가요? 또 적극적으로 피해자가 반항하고 시키는 대로 안에서 죽였다. 피해자의 죽음이 피해자의 탓인가요? 그럼 반항하고 저항하면 안 되는 건가요? 반항하고 저항을 안 하고 말을 들어주는 척하고 위기를 모면하면 앞선 재판의 결과처럼 김길태의 말을 일부 인용해 감형시켜줄 거면서 도대체 어떤 기준이 맞는 걸까요? 진짜 진심으로 화가 납니다. 감형 이후 네 번째, 살인죄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생명권 침해가 한 명 인정. 성범죄는 인격살인입니다. 피해자와 그 가족이 품고 살아야 할 고통은 평생이죠. 살인죄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기 때문에 사형이 가혹하고 사람을 한 명 죽였기 때문에 사형이 가혹하다. 진짜 이 말이 맞는 표현인 걸까요? 감형 이후 다섯 번째, 놀라지 마십시오. 진짜 들어간 내용입니다. 신문, 방송 등 언론에 지나치리만큼 많이 보도되고 그로 인해 엄벌을 구하는 여론이 형성되었으며 급기야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들조차 사형을 선고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상황으로 보아 이와 같은 점도 원심양형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하면 안 되나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은 탄원서를 내면 안 되는 건가요? 다 내지 않나요? 어떤 탄원서를 제출할 때 같은 사회적 집단이다 보다 정말 내면 안 되는 건가요? 또 하나, 언론의 영향으로 판결이 과했다라고 말하는 항소심 재판부. 왜 1심의 판결을 항소심 판결부가 제멋대로 판단하는 건가요? 이렇게 김길태는 무기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검거 당시 기록을 보면 무언가 석연찮은 부분들도 존재합니다. 실종 하루 뒤인 25일 이후 부모님 집에 들린 적도 없고 양부모 측에서 돈이 없다라고 했는데 검거 당시 현금 24만 2,500원을 가지고 있었으며 추가 범행 추정 물건인 17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엔 여화용 분홍색 털장갑, 십자형 드라이버, 면장갑, 비닐장갑 같은 거였죠. 의심이 듭니다. 추가 여죄가 있던 게 아닌 걸까요? 이에 현금 분신 신고가 있던 과거의 한 사건을 김길태와 연관짓는 여론이 하나 나옵니다. 경찰이 말을 바꾼 정황이었죠. 사건 발생 이전에 미용실 주인이 23만 원을 분실했고 누군가 화장실에서 담배를 폈다라는 신고를 했음에도 그건 가족이 훔친 것이다 라고 종결했던 경찰이 이걸 김길태의 행적으로 추측한다는 발표만을 합니다. 또 분홍색 장갑, 이 또한 이상합니다. 경찰은 이런 말을 합니다. 크기를 확인해봐야겠지만 김길태가 낄 수 있다. 진짜로요.
굉장히 작습니다. 딱 봐도 어린 여자아이가 끼는 장갑, 그리고 이미 사용한 장갑인데 그걸 김길태가 낄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범행 당시 목장갑을 이용했던 김길태입니다. 하지만 누구의 것인지, 어떤 추가 범행이 있는지 묻혔습니다. 지금도 알 수 없습니다. 김길태 이후 대한민국은 정말 많이 달라졌을까요? 조두순이 출소할 당시 관리 인력을 투입시켜 조두순을 감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진행되고 있죠. 저희는 과거 조두순이 출소하기 전 조두순들이라는 방송을 촬영하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른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 바뀐 게 있는 걸까요?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연쇄 성범죄자 매우 끔찍합니다. 그 김근식은 올해 9월 출소합니다. 또 수원 발발이라 불렸던 박씨, 기사도 몇 개 없습니다. 정말 끔찍한 많은 범행을 저질렀죠. 그 박씨 또한 올해 출소하지만 신상정보 등록이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김길태 검거 당시 법무부는 이런 입장을 표합니다. 재범 위험도가 왜 측정이 되지 않는 것인가 라는 질문에 위험도라는 건 그냥 재범을 하면 위험해지는 게 아닌가 결과론적으로 묻고 싶습니다. 재범을 하면 위험해지는 것이다라면 교정당국은 왜 존재하는 건가요? 재범을 하면 왜 당신들은 책임을 지지 않는 건가요? 저는 김원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뒷이야기는 총 4가지 섹션으로만 좀 전달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김길태 그 옥탑방과 관련된 얘기인데, 김길태는 범죄 행각이 모두 다 사상구 덕포동 인근 사는 지역 근처에서만 계속 일으켰어요. 참 무섭죠. 그때 당시 그 지역 자체가 재개발 지역 단지로 들어가면서 빈집이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치안에 대한 문제도 좀 있었던 상황이었고, 그리고 김길태가 살고 있던 옥탑방은 양부모가 살던 집 그 위에 있는 옥탑방이었는데 왜 양부모가 몰랐느냐라는 의구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 이유가 옥탑방으로 올라가는 게 건물 외벽에 따로 계단이 따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집을 통해 들어가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당시 양부모는 몰랐던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 주치감형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실제로 이게 자기가 주치해서 기억이 안 난다라고 했던 그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뭐냐면 당시 조두순이 그걸로 감형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따라한 거예요. 자기가 너무 술을 많이 마셔서 기억이 안 난다고 주장을 하는데 진짜 얼탱이가 없는 소리죠. 김길태가 뭘 자꾸 주장하려고 했냐면 주치 감형, 잘 기억이 안 난다. 그리고 살해 방식에 대해서 절대로 얘기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왜냐면 살해 방법에 대한 부분이 제대로 입증이 안 되면, 문제는 성범죄는 인정하지만 살해 방식에 대한 걸 인정하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이게 치사 혐의로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살인의 고의성이 적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렇게 돼버리면 이게 답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자기는 그걸 핑계를 대고 빠져나가려고 해요. 유기징역 받으려고. 왜냐면 이게 살인죄에 대한 부분에서 이런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분명히 자기의 형량이 높아질 거라고 예측을 했던 거죠. 그래서 1심에서 사형이 나왔는데 항소심 재판부가 어차피 감형시킨 거니까 지금도 아마 노리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김길태는 수용 생활이 굉장히 최악이었다고 해요. 2001년 당시에도 이제 8년으로 감형받았잖아요. 감형받았으면 그것도 어이가 없는데 좀 착실하게 조용히 살아야 되는데 그 교도소 내에서도 폭행 사건이 10여 건이 넘었다고 해요. 뭐 재소자들하고 뿐만 아니라 교도관들하고도 끊임없이 싸웠고, 그리고 접견 기록을 확인해 보면 당시 2001년 피해자 합의해주지 않았다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아서 면회온 사람한테는 자기 출소하면 나가서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했다고 해요. 그런 새끼 내보낸 거예요. 아무렇지 않게 감형시키고. 그러니까 진짜 어이가 없죠. 그리고 아까 앞서서 이제 김길태가 뭐 친구들하고도 연락을 하고 막 이런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안양교도소에서 알게 됐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지인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다니고 이제 부산에 와서도 지인들을 알게 되면서 자신의 이름을 김길태라고 안 해요. 이름도 거짓말로 알려주고 자신이 권투사범이라고 얘기했던 거죠. 이제 그렇게 살면서 불과 7개월 만에 사람을 또 그런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사람까지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답이 없는 새끼인 거죠. 그리고
또 외부에 나왔던 내용들 중에 김길태가 3월 3일이었죠. 그러니까 처음에 검거할 수 있었는데 놓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김길태 소지품이 회수가 돼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었냐면 휴대폰이 있었어요. 2개. 근데 이게 훔친 것으로 판단되는 거고요. 자기 게 아니라 확인해봤더니 하나는 배터리가 나갔고 이제 다들 그 분실 신고를 했던 거겠죠. 그래서 착발신 흔적이 없었어요. 뭐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끊어진 상태니까. 그거를 진짜 소름 돋는 건데 오후 5시로 기상 알람을 맞춰놨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행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의 인적이 좀 드문 그런 시간들을 쓰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길태는 이런 범죄자였었죠. 제가 김길태 사건을 준비를 이번에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왜 하게 됐냐면 사실 아까 말씀드린 이제 뭐 김근식도 출소하고 박씨도 출소하고 저희가 그때 조두순들에서 얘기했던 범죄자들 출소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되게 어이없는 건데 그때 저희가 방송에서 얘기했던 범죄자 중에 한 명이 출소를 했죠. 하고 제가 그때 라이브 방송을 하다가 저희 시청자분이 얘기해 주신 건데 신상정보고 등록이 됐잖아요. 그 주소지가 이상한 야산? 폐가였어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된 건지 부랴부랴 확인하고 나서 나중에 정정되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관리가 정말 조두순은 그렇게 하고 있죠.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박혔으니까. 근데 저희도 계속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조두순은 들이라고.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건데. 세상에서 주목을 받지 않으면 제가 한 가지 여기서 또 이거 그냥 우리 사실 오프 더 레코드일 수도 있지만 그냥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김근식 출소 날짜 뭐 이런 거 있죠. 비밀이에요. 아예 안 알려줘요. 왜냐면 조두순 때보다도 조두순 때 당해 본 거죠. 퍼졌을 때 어떤 일이 터지는지. 그러니까 아예 함구하고 있어요. 김근식 조용히 나올 거예요. 아무렇지 않게. 답답합니다. 네, 정장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